발생 시각은 9월 3일 12시 29분경이고요. 함경북도 길쪽은 풍계리 인근 지역입니다. 4차 때보다는 약 11배, 그리고 5차 때보다는 5에서 6배 정도 에너지 규모가 크게 지진 파형으로 감지가 되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우리의 주체적인 핵탄들이 고도로 정밀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핵무기 설계 및 제작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명백한 위반이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부분으로서 강력히 추탄합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을 했죠. 그러는 와중에 이런 사진을 노동신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이 나오셨는데 이것이 상무위원회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결정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예, 북한의 이제 노동당의 최고 기구는 당대회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 전원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 기구라고 할 때 저 상무위원회를 꼽을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빅5죠. 북한의 빅5.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노동당의 모든 정책 중대한 결정은 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현재 예. 중국 공산당의 경우 상무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래서 7명이 대통령이 있다 이런 말도 쓰지만 북한에서는 상무위원이 5명이지만 저기서는 그냥 김정은의 절대적인 지시를 그냥 협의하는 것뿐이고 자기 개인의 담당한 부서에 대해서 뭐 황병서가 군을 대표해서 상무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형식상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핵실험하지 말자고 권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김영남이 지금 나이가 90이지 않습니까? 90살이에요. 예, 저 사람은 김일성 때부터 정치국원인데 뭐 김정은의 나이로 보자면 손잡벌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조금 유보하시죠 그랬다가 그 시간 이후로 그냥 나오면서 체포가 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 이 사진을 공개했다는 건 뭘까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나왔을 때와 저렇게 나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북한을 지탱해왔던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 체제가 이제는 이만큼 안정됐다라는 어떤 대내외적인 홍보라고 봐야겠죠. 홍보 내지는 과시가 되는 거죠. 나의 자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어도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는. 이제 미국이 됐던, 뭐 대한민국이 됐던 그리고 북한의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내 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거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공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군이 있고 당이 있고 내각이 다 갖춰지면서 내가 거기서 리더로서 어느 정도 역할이 이제 체제가 공고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근데 북한은 삼권 분립이라는 게 수직적인 당정군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은 김영남 상임위원장, 군은 황병서 총정지국장.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대표하는 거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삼부요인에 들어가야 우리로 치면 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저 총리가 황병서 군 밑에 소열이 들어가는 이상한 수직적인 권력 체계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 말씀하신 거 외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은 지금 북한이 유엔 제재, 미국 제재,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를 비롯해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황병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근데 김정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절차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김정은이 개인 책임이 아니라 노동당이 집단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번에 실험을 단행했다. 이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저렇게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회의를 저렇게 화면으로 공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게 우리도 있다 이런 걸 계속 김정은은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네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는 것도 세계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계나 시스템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김정은이 세습을 하고 나서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군에 얹혀 있는 게 아닌가. 김정은이 군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나. 블랙박스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옅어지긴 하지만 근데 저 지금 집단 지도 체제에서 저 확보해서 저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거는 그 책임감은 나눠가지고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 외양을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들 다 장악하고 있다. 나는 이제 얹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천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모습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좀 안쌤 지난 뉴스긴 하지만 KGB 전직 요원들을 고문으로 이제 데려왔다는 일본 신문에 좀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 왜 그렇다고 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과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쓰던 그 경호 시스템 가지고는 그때는 뭐 사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최고 지도자를 누가 뭐 참수한다거나 위해 이런 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의 뭔가 특수부대나 또 우리도 특수여단을 만들었고 김정은을 참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그 선진국형 경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KGB, 전직 KGB에서 이제 고도의 그 뭐 MI6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김정은을 직접 경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김정은의 경호원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면에서는 경호 교육도 하지만 북한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소련 군사 고문단 200명이 일거에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뭐 김정은이가 지금 2018년에 뭐 조국통일을 한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무슨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을 가르치려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향한 군사적 작전 그것만 막아낼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삼권 분립이 된 것도 아니고 김정은 혼자서 모든 권력을 갖고 본인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5명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사진만 찍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나 쳐주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제거됐을 때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력 다툼이 생기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 안에 어느 정도 권력이 나누어지고 분산돼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김정은이 개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김정은이 제거된다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면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에게 모든 공격의 초점이 맞춰질 걸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어떤 상태로 무력을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장 제일 목표는 김정은 제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어떤 형태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두려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본인을 타겟으로 해서 군사작전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제거됐을 때 북한 정권 자체가 거의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뭐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찬 선생님, 중국에서 이번에 핵실험을 하고 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지금 정부 기관지들의 반응이 완전히 좀 상반된 좀 반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신문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를 크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뭐 규탄한다, 뭐 이렇게 핵 개발의 시험에 대해서 뭔가 좀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그냥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상당히 그 낮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그 북중 국경에 있는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이 6일 전에 국경을 봉쇄했답니다. 6일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일체 통행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아마 6일 전에 알았고 이번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분명히 중국 당국에게 통보했다는 얘기죠. 그 즈음에 이제 통보했을 거라는 거죠? 6일 전에쯤 벌써 며칠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북중 주민들조차 그 국경이 봉쇄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제 6차 핵실험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말로는 또 외교적 이 레토릭으로만 북한의 뭐 핵실험을 규탄한다 뭐 한다 하지 사실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일 전에 국경이 봉쇄됐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중국에는 좀 넘어갔을 거다. 근데 사실 이번에 핵실험에 대한 그 피해 규모, 위력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좀 훨씬 또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이제 50킬로톤의 실험을 했다라는 거 추정이 되고 있고, 뭐 지난번 걸로 따진다면은 5차 핵실험보다는 진도 규모로 나왔었을 때도 뭐 9.8배까지도 올라간다. 뭐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훨씬 더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투여가 됐었던 기존의 일본에 투여가 됐었던 원자폭탄에 비해서도 뭐 위력으로 따지면 3배 이상이 갈 것이다라는 문제가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소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잠깐 뭐 김정은 있는 사진 뒤에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ICBM 위에 이걸 실을 수 있도록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로서 보도를 했었을 때는 이게 수소폭탄을 응용을 시켜서 이른바 이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EMP탄으로 변형시킬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ICBM만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SLBM이나 휴대용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다 만들었다라고 이미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쉽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 문제는 중국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인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크게 안 다뤘다. 밖으로는 우리 브릭스 정상회의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터들어서 분노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조용해 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까지 지금까지 그냥 지지 내지는 방조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이농 인민대 교수가 사실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직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걸 이제 억제를 못한다고. 억제를 못하고 이건 그냥 자기네 타임테이블, 타임 스케줄을 갖고 하는 거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이 바라지 않는 거는 반중 정부가 동북 삼성 근처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과의 관계 같은 게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반중 정부가 한반도에 없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차 핵실험 있고 나서 바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일정 부분 상황을 알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중 정부가 아닌 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억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게 이게 게임이 체인저된 거 아닌가, 게임 체인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계속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미국에 대해서고 어쩌면 우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상공에서 이게 터졌을 때 얼마가 죽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보면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